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하고 계실 텐데 그 사이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7천 달러 부근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앞두고 11만 달러도 돌파를 하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또 보여줬었는데 살짝 또 숨고르기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는 11만 달러가 일종의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비트코인의 그간 한 달 사이, 한 달 좀 더 됐나? 이 정도 이제 가격 흐름을 봤어요. 최근에. 예. 그랬더니 이제 8만 5천에서 7만 4천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8만 5천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합니다. 그랬네요. 그러다가 또 레벨업을 한번 해요. 9만 네. 4천 달러 레벨업을 네. 하고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그쵸. 다시 10만 3천으로 레벨업을 한 다음에 또 횡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네. 10만 7천, 8천 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번 올라서 횡보하다가 레벨업하고 횡보하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만 달러가 일종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레벨업 할 때 이게 약간씩 다 그 수준이 이제 올라와서 레벨업을 하거든요. 레벨업해서 횡보하니까 이 당분간 횡보를 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승하길 바라고요. 네. 뭐 혹은 하락할 수도 있죠.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하면 ETF 자금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ETF 자금 유입이 있다는 얘기는 하락을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밑을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금은 코인의 시간이 아니고 주식의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과 내일까지만큼은 아마 주식이 조금 더 시장에서 어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쪽에서는 살짝 숨고르기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네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ETF 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이랑 일본의 채권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들어온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뭐 일단은 추측이겠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미국과 일본의 국채가 이제 뭐랄까 이제 급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했죠. 네. 국채 가격이 급락했을 때가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랑 이렇게 겹치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때 막 달러 네네. 급락하고 코인이 이제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왜 투자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할 때 이건 디지털 금이다. 그러니까 그 뭔가 인플레 해지 자산이고 그 다음에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줄 주장을 해왔어요. 주장을 해왔으나 네. 실상 모습은 사실 기술주와 오히려 더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나스닥이나 S&P 500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아니 그걸로 무슨 해지를 하느냐. 결국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위험자산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가 25년도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그러니까 진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첫 번째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올 들어서 보자면 금가가 이제 구간마다 다르지만 이 국채 금리가 급등했을 때 그러니까 네. 국채 가격이 급락했을 네. 때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굉장히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비트코인이 초반에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초반에는 위험자산과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과 오히려 더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가는 이런 구간 이런 가격 흐름을 구간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이 올해가 진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는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강화돼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뭔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해지 자산으로 기존에 있었던 전통 금융권이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도 기업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재무제표를 구성을 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배분할 때 이제 비트코인을 배분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이걸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블랙락이 지난해 편행 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그런 질문을 우린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은 어떤 때는 위험 자산이고 어떤 때는 안전 자산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어디 중간쯤인데 가고 있는 거고요. 이 가는 단계가 지금 그 가속도가 좀 붙어가지고 발걸음이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금에 관심 갖다가 비트코인이지.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만도 한 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게 자금의 액수 자체도 많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또 이제는 전통 금융권까지 점점 더 확장될 기세가 보여지고요. 뭐 미국 정부도 계속 전략적 비축자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이라는 그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배경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국채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던 거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일단은 뭐 대장은 제이디 벤스니까 제이디 벤스가 무슨 얘기했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뭔가 그 뭐 다가올 미래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 이게 뭐예요? 다가올 미래는 비트코인이니까 자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서 다가올 미래의 일원이 되세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닌데. 네. 네, 다가올 미래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면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해야 될 것이다라고 네. 해서요. 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화당 차원의 코인 친화 정책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해서 뭔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참여한 인사들이 한 발언을 보자면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친화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수준이지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뭐 준비한 내용들을 보니까 다양한 그 분들이 얘기를 하긴 한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예. 보하인스 자문위원회 국장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도 뭐 따지고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이게 3월 6일 날 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그 행정명령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반복한 거군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미국이 그런데 그러면 그 비축하는데 우리가 시장이 당시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더 살까 이걸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 앞서서 나왔던 신시아 루미스 같은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의원의 제안이 뭐였냐면 비트코인 액트 이 제안이 뭐였냐면 20만 개씩 5년 동안 사자. 그래서 100만 개의 일종의 리저브를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진짜 시장에 들어가서 새로 비트코인을 살 것을 기대했었는데 당시 행정명령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렇죠. 일단 갖고 있는 거 안 팔게. 예, 그거였죠. 추가로 산다는 얘기가 없었죠. 추가로 산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 그 당시 시장이 실망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아이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네. 그냥 안 팔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추가로는 이제 안 사는데 예산 중립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고 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보아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 네. 그럼 데이비드 sak스가 얘기한 건 뭐예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명령에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라고 했는데 데이비드 sak스가 확인해줬습니다. 부채를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납세자들한테 돈을 안 걷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행정명령의 그 타임라인에 보면 6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이 요걸 이제 뭔가 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각 부서에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봐가지고 연구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60일 내에 나올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60일 이내면은 이제 3월 6일 발표했으니까 5월 5일이거든요. 네. 다들 그 전에 뭐가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스무스 이렇게 넘어가 유야무야 버렸어요.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1순위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지금 관세 관세죠. 협상. 예. 당시 그 뭔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제네바 날아가가지고 중국과 협상하는 등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에까지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걱정했던 게 그럼 행정명령에 나와 있던 타임라인에 연구해 보라고 한 내용이 지금 전혀 뭔가 진전이 안 되나? 라고 혹시 걱정을 아예 했는데 사라지나?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오히려 이제 여기 데이비드 삭스가 컨퍼런스에 가서 물론 그 컨퍼런스가 비트코인은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 담당자가 현재 찾고 있다라고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계속 연구하고 찾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줬다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입니다. 걱정을 덜어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다독여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셨던 포인트가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나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 뭔가 여기 참여한 공화당 중심의 의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이 디지털 달러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시대에도 패권을 여전히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통화 시대에 보자면은 패권은 달러에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디지털 통화로 넘어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이제 미국이 갖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은 어떻게 보자면 정부, 강력한 정부보다는 그 개개인의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CBDC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통제한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달러는 민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확인해준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지금 현재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이제 상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 표결에 이제 붙여지는 게 됐잖아요. 네. 그 이제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상원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 이제 하원까지 통과하고 실제 법으로 제정되는데 여러 가지 약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빨리 조금 뭔가 만들어져야지 시장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텐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 휴회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이 공화당 의원들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 전에 8월 이전에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가 왜 부동산 그 가격이 급등하는 게 호재 발표나면 급등하고 네. 착공하면 발표나고 완공하면 또 급등하고 이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이제 우리 만들어지면, 부의됐다 예. 하고 이제 급등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아마 그때 또 한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내용들은 뭐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걱정하고 우려했던 이거 너무 관세 얘기하고 감세 얘기하느라 코인 신경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확인해 줬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또 간밤에 또 빠졌으니까 작년에 보니까 컨퍼런스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30%나 하락했었다고 네네. 하네요. 혹시 이게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격과 이 컨퍼런스가 열린 시점과만 비교를 해주면 컨퍼런스 열리고 나서 이른바 그거잖아요. 이제 재료 소멸 해가지고 뉴스, 하락한 거 세로 아니야? 뉴스. 예.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당시 제가 2024년 7월에 있었던 급락,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면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지만 당시 미국 법무부가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이동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안 팔 거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지만 바이든 정부 때만 해도 미국 정부의 지갑이 비트코인이 이동했다? 이거 그럼 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당시 이동하고 팔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동이 있어서 시장이 상당히 긴장을 했었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그랬군요. 이런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군요. 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운트 곡스가 맞네요. 난리 났었죠. 이게 이제 14년에 벌어지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예. 그때 이래서 여기서 만약에 뭔가 마운트 곡스가 들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가 겹치면서 급락했던 거지 컨퍼런스가 재료 소멸
단절 이것 때문에 컨퍼런스 이후에 30%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 급락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ETF가 나와가지고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머물러 규모가 있죠, 계속. 예.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라서 매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30% 정도의 그 뭐 폭락이라든지 추세적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게 이제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진짜 점점 더 디지털 금으로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좀 신뢰도가 쌓이면 또 그럴 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더리움 네. 최근에 상승 탄력이 단기적으로는 거의 제일 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난주까지 상황이었고요. 아, 그래요? 이번 주에 또 달라졌나요? 이번 주에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뭐 또더리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또 뒤통수를 옛날 때렸다. 예,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2,600 정도 와 있네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 이제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근데 그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저도 약간 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럼 이더리움이 강한 급등이 나왔냐? 그간 이더에 대한 공매도가 너무 많았어요. 선물 시장에 숏 포지션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른바 숏 스퀴즈라고 그러죠. 이게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한 경향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이 급등했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나 다른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비트와 달리 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앞으로 RWA 시장 커질 거야, 이더리움이 플랫폼 체제로 많이 쓸 거야, 이건 긍정적인데 무엇보다 당장 가격에 미치는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ETF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요. 비트코인으로는 다 코인으로 가는 비트코인으로는 돈이 뭐 몇 주간 단위로 보자면 이제 몇 천억 원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매일. 근데 이더리움에서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많이 들어와봐야 뭐 몇백억 달러, 몇백억 원 수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이더리움으로는 비트코인이 오른 게 이제 외부에서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런데 뭐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적으로 RW라고 리얼 월드 에셋에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킬 때 그 기본 플랫폼 체인이 뭐가 되느냐? 뭐 이더리움이다. 그럼 이더리움 가지 않겠느냐?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당장 수급적으로는 ETF로 돈이 좀 들어와 줘야지 가격이 그렇죠. 올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이더리움 뭐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었고 이번 주에는 뭐 계속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만 뭐 그 맥락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야 네. 움직이는 게 코인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에서는 살짝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것도 비슷하네요. 결국 주식이랑 어쨌든 공매도 청산 물량 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펀더멘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뭐. 주식처럼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비트코인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란의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